토크합니다 시간입니다. 오늘 또 금요일입니다. 선문현답 시간이죠. 더불어민주당 김현 사무부총장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2기 내각이 공식적으로 출범이 됐습니다. 사실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두 장관이 임명이 되면서 또 이게 야당에서 뭐 독재다, 독선이다, 또 맹공도 퍼붓네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보고서를 채택이 안 해주는 야당이 독재고 독선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뭐 그야말로 꼬투리 잡기잖아요. 김현철 장관은 통일관이 자기들하고 다르다고 반대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박영선 의원은 한교안 대표에 대해서 CD건으로 곤란하게 만드니까 보복으로 해서 보고서 채택을 안 했는데요. 저희가 야당 시절에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 보고서 채택 안 할 사유가 차고도 넘친 장관 내정자의 경우도 국정 운영을 원활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협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여소야대 그 구조 때문에도 그렇지만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는 무조건 보고서 채택을 안 하는 무슨 관행이 만들어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주장은 무슨 뭐 임기 끝에 가면 50명도 넘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총선 끝나면 내년 총선이 그 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구조적으로 야당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도리 없이 이렇게 당하는 거고요. 내년 총선에서 저희가 국민들로부터 제대로 평가를 받는다면 이런 왜곡된 구조가 좀 극복이 돼서 보고서 채택을 안 하는 장관 무조건 안 하고 보자 시간입니까? 그래서 숫자만 늘려놓고 이명박 때보다 또는 박근혜 때보다 못하다라는 프레임으로 가두기 위해서 그런 것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전술이 뭐 임기 내까지 끝까지 가지는 않을 거다. 지금 9분인데 그 보고서 채택을 안 한 분들을 보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그다음 강경화 외교부 장관, 그다음에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유은혜 의원, 뭐 홍종화 장관 이런 분들 다 안 했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들은 그분들이 왜 보고서 채택이 안 됐는지 사실은 뚜렷한 뭐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유은혜 장관의 경우도 그 딸 뭐 위장 전입이다고 했는데 그건 2005년 이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되기 전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좀 그게 상습적이지 않으면 그 잘못한 건 맞지만 그것이 보고서 채택을 못할 정도의 사안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자유한국당의 컨셉인 것 같습니다. 네, 보고서 채택 안 하기 컨셉. 네. 지금 두 장관은 낙마를 했어요. 지금 뭐 좀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냥 계속 유임을 하는 건가요? 일단은 후임자가 있기 전까지는 유임이 되는 거고 김현미 장관의 경우는 두 번째 장관하는 심정으로 뭐 열심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한 분은 자진 사퇴를 하신 거고 한 분은 지명 처리를 한 거기 때문에 조금 경우가 다르다고 보고요. 가기정통부 쪽은 뭐, 과학기술 벤처죠. 네, 그또 마찬가지인데 아무래도 두 분 다 현역, 한 분은 현역이고 한 분은 지역구에 도전하실 분이기 때문에 뭐 언제까지 장관직을 유지할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간다고 봐야겠죠. 네. 일단 내년 총선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김현미 장관도 이제 공직을 정리하시는 기간이 이제 90일 전이 돼야 될 뭐 거고. 내년 늦어도 뭐 10월, 올 10월 아주 뭐 임박해서 내년 1월까지도 가능한 거니까요. 네. 그때까지는 이제 가시는 걸로. 그리고 이제 또 조조 인사 검증 라인의 책임론 뭐 야당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죠.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글쎄요. 어쨌든 대통령을 흔들고 싶은데 대통령을 바로 흔들면 그것이 외려 역풍을 맞으니까 그 중간고리로서 이제 조국 수석에 대한 얘기를 지금 줄기차게 만 2년째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수처 도입의 문제나 검경 수사권 독립 문제 등 검찰과 그 경찰 개혁 과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민정수석의 역할이 있는 건데 인사검증을 잘못했다라고 그때마다 그러면 민정수석을 책임을 물어서 교체를 해야 되느냐는 것도 묻지 않을 수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가지 정도의 질문과 답변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아예 원천적으로 걸러내는 거죠.
근데 그런 문제가 앞서 얘기했던 이제 7대 과제로 하면서 상습적인 것과 고의성과 연속성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는 거고 대통령의 참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이해하고 국정 전반에 그 해당 부처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 장관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코드 인사한다 그러는데 그럼 코드가 틀리면 전기가 들어옵니까? 110볼트인데 220볼트 꼽으면 불 안 들어오듯이 코드가 다르면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캠프 출신이라고 했는데 캠프 출신 아닌 분들도 많습니다. 강경화 장관 캠프 출신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그 두 분 낙마한 두 분도 사실은 그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정말 일 잘하는 차관이다. 그리고 장관으로 내정됐을 때 박수 보내고 성명서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캠코더라고 얘기를 하면은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 캠코더 인사 훨씬 더 많았어요. 그리고 깜냥이 안 되는 분들도 장관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예를 들면 조윤선 장관 하셨습니다. 감옥 간 분. 황교안 장관, 단마진이라는 그 듣보잡의 그 병명 갖고도 군대를 안 갔지 않습니까? 그분 그다음 17개월 동안 15억 6천만 원을 전관 예우 받았습니다. 매달 1억 가까이 온 돈을 받았는데요. 지금 기준으로 그분들은 청문회 대상도 못 됩니다. 예. 그런 분들 중에 걸러내서 검증을 했는데 전혀 몰랐던 내용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100%다 알고 그럼 네. 국회에서 인사청문을 할 이유는 없죠. 도덕성의 문제나 정책 검증의 문제나 자질의 문제가 종합적으로 놓고 봐야 되는데 처음부터 도덕성 문제를 갖고 막 공격을 하고 아예 검증에서의 약간의 그 문제점은 전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사과하셨지 않습니까? 비서실장이 사과하고 유감 표시했고 그러고 국정 운영을 잘 하는 것으로 보답을 하면 되는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문제 있다고 다 자르면 제가 타사 얘기해도 다 언론사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 이상한 합성 사진 그렇죠. 국민 공번 자아내면 사장 자릅니까? 안 자르지 않습니까? 이번에 예. 또 근데 이 다 수석은 언론사에서 사실은 네. 수석은 비서실장은 국무총리급이라고 보고 수석은 장관급으로 봅니다. 물론 차관 네. 대우지만 아니 일 잘못했다고 생기는 문제마다 책임지면 청와대에 마비되죠. 그거 노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유한국당이 네. 건만 되면은 저기 청와대 앞에 가서 농성하고 뭐 집회하고 그러는데 지난번 인사청문회 도중에 간 게 17번째인가 그랬습니다. 보이코트. 예. 네. 그래서 그런 야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평가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봐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내년 총선이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회귀할래 아니면 미래로 갈래 네. 이런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최악을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선택을 해야지 차선의 선택 또는 최고의 선택으로 하려면은 정치이든 뭐 사회 전반에 걸쳐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지고지순한 가치는 저는 제가 볼 때는 뭐 정치인이라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보겠지만 한 회사를 운영하더라도 뭐 직원들이 사고 치면 사장이 바로 사퇴하고 또는 뭐 편집국장이 그만두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의 무게에 따라서 뭐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해 줘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의 목적은 무조건 흔들기. 그래서 반사 이익 보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니겠나 싶어요. 네, 그 흔들기 또 가짜 뉴스로 나오죠. 네, 지금 뭐 네. 김순례 위원 5.18 망언했던 김순례 최고위원이 이 뭐 똑같이 세월호가 연상될 정도로 네. 지금 산불이 났을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언론사와 술자리를 했다. 뭐 이렇게 네,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신의 한수하고 그다음에 또 한 군데 두 군데서 얘기를 했고 가장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라는 게 청와대 입장인데요. 저는 사실은 이분들 그러니까 왜 이럴까 해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구속 그리고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다급한 마음이 커져서 그럴 거다라고 보고요. 또 한 여러 매체에서 조사를 했는데 지금 한교안 대표가 지지율이 반토막은 아니지만 어쨌든 많이 우리가 올라갔죠. 어, 예, 저희 네. 그 이낙연 총리가 33%대고 한교안 대표가 보궐선거에서 승리를 이끌었다고 막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고착 상태지 않습니까? 네. 그걸 놓고 보면 국민들은
잘하는 데는 박수를 보내고 잘못한다고 하면 경종을 울리는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세월호와 빗대서 지금 산불 얘기를 하는 거는 천벌받을 얘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러고 4월 16일 날 8시 55분에 최덕하 군이 네. 최초의 신고를 했고 그 신고를 한 내용을 다시 이제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져서 제가 관람을 했는데요. 아이들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던 접수자가 거기가 어디냐고 물어봐요. 알겠습니까? 거기가 어딘지. 한 바다 가운데인데. 그런 질문을 하질 않나? 영상 있냐고 물어보질 않나? 그때 대한민국은 없었고, 국가는 없었고, 대통령은 없었어요. 그거랑 이 사건을 참화를 겪는 도민들과 시민들을 우롱하는 말이죠. 저는, 이제, 세월호 참사 5주기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인데, 경건하게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박근혜 세력들이 어디 그걸 갖다 붙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탄핵이 당하는 거고 파면이 되고 구속이 된다. 근데 그 부역을 했던 자유한국당의 세력들이 이 모든 국민들이 그 지지자들과 일부 정치 세력 빼고는 정말 잘했다. 박수를 보내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과 그다음에 소방대원들과 심지어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득달같이 달려간 옥계면에 과장 한 사람이가 뒤늦게 또 미담이 되고 있는 것인데 그런 진짜 온 국민의 힘을 합쳐서 피해를 최소화시킨 이 사건을 두고 이 상황을 두고 대통령이 5시간 동안 어디 있었나라고 질문하면 그게 질문입니까? 이거는 정말 제가 그 사람들 머릿속이 어떻게 됐는지 보고 싶습니다, 진짜로. 저열한 정치 네, 공세다라고 저는 보시는 그래서 거군요. 네. 뭐 다들 5시간, 7시간 얘기하는데 이제 반쯤 해결했지 않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되고 구속이 된 거 재판 진행 중인데 이렇게 국민들을 알기를 우습게 하는 정치 집단이 내년 총선에서 제대로 심판받는 계기가 있을 거고 그걸 통해서 바야흐로 이명박 박근혜 세력들을 그러니까 뭐 그 이전에 전두환 세력이죠. 네. 5.18이 정말 이 정조준에서 많은 무고한 자기 백성들을 죽이고 대통령을 7년 동안 한 거라면 그 수많은 범죄 행위를 하고 10년, 9년 동안에 집권을 했던 이 세력이 이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일소가 됐다라면 내년 총선이 그 계기가 된다, 중간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일단 지금 말씀대로 상당히 지금 여야가 냉랭한 냉랭 정도가 아니죠. 네. 그렇죠. 이건 뭐 전쟁이죠. 총성 없는 전쟁이죠. 지금 3월 국회도 빈손이었고 그렇다면 지금 뭐 한국당에서는 협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4월 국회도 상당히 좀 얼어붙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서 재해 지역에 그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걸 원인을 분석하겠다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총선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입만 열면은 모순 덩어리지 않습니까? 지금 아니 그 지역에 지역구 국회의원이 몇 분이나 계시는데, 그리고 속초, 고성, 양양의 의원도 자당 의원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삼척, 태백 이쪽 지역도 자유한국당 의원이에요. 근데 거기에 지원을 못 해주겠다는 얘기는 내년에 선거에 이길 수 없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제가 볼 때는 4월 국회 때 추경 예산 편성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당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이 그러면 역할을 안 하면 내년에 그냥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누가 당리당략을 하는 건데요, 지금. 그렇게 정치하면은 안 된다고 봅니다. 공사 구분을 할 줄 알아야죠. 나경원 원내대표도 그럼 지역구에서 힘들 겁니다. 네. 네. 끝으로 또 이건 또 물어봐야 될 질문인 것 같네요. 지금 이미선 헌법재판관 그 후보자 이 주식 논란이 또 일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지금 뭐 여당에서도 뭐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서 이 부분을 좀 말씀해 주세요. 민사청문회 과정에서 과다 보유에 네. 대한 문제 제기는 있었고요. 당일날 저녁 때 법사위원들이 적격 부적격에 대한 논의를 했고
야당은 부적격이라 하지만 여당은 적격으로 했습니다. 결정을 했기 때문에 뭐 법사위원들 안에서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자세한 내용과 그다음에 해명 과정과 본인이 반성한다, 사과한다, 그다음 매각하겠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불법이 있으면은 본인이 헌법재판관을 안 하겠다. 네. 그다음에 그 이제 매각하겠다고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의혹 제기나 아니면은 반대하는 야당을 빼고는 저희 당에서는 그렇게 높은 수위에 뭐 이렇게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청와대가 이분을 지명한 이유는 사회적 약자, 노동자들과 여성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재판관이라고 봤다는 점도 네. 말씀을 드리고 어저께 이제 낙태죄에 대해서 2020년까지 나왔죠. 네. 법을 바꿔라라고 얘기한 것도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판례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30% 헌법재판관 중에 여성을 30% 넘게 했다는 것은 가히 역사적인 일이고 그 점을 좀 더 높게 국민들이 평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눈높이에 맞지 않은 과다한 주식 보유, 뭐 재산 증식 방식을 다른 방식으로 하지 않고 주식으로만 했다는 점이 국민들에게 또 한편으로는 네. 부정적인 지적을 받을 네. 수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동산 투기가 아니고 주식 투자를 했다는 점에서는 또 평가가 달리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검토하고 이 문제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분이 강원도 화천인가 출신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 학교 생활을 하셨고, 그리고 그 이제 여성으로서 좋은 판례를 남긴 분이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그 일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관리가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은 늘 이제 국민들 그렇죠. 눈높이가 있기 네. 때문에 그래도 정치하는 사람들 농부가 많아요. 여의도 농부가 많아요. 예. 농부시잖아요. 아니 저는 농부 아니에요. 아유, 네. 예, 저는 땅 한 평도 없기 때문에 농지 없습니다. 근데 여의도 농부라는 거는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땅 산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분들도 22명이나 됩니다,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검증할 거는 검증하더라도 좀 이렇게 일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자질까지도 같이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김현 사무부총장 만나봤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퀴즈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어제 정답부터 공개를 해드리죠. 어제의 정답은 임시정부였습니다. 영청님 축하드립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의 문제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행정부 고위공직자의 자질과 능력을 국회에서 검증받는 제도는 무엇일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뉴스토마토 유튜브 페이지에 오셔서 먼저 구독하시고 현재 방송되고 있는 스트리밍 화면에 댓글로 정답을 달아주세요. 정답을 남겨주실 때는 메일 주소 함께 남겨주셔야 선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금요일이니까 영화 티켓 2장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토크합니다 함께 하셨습니다.